숲속의 자본주의자. 다림질의 미니멀리즘. 지난 주말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 눈 사이로 발이 푹푹 빠지는데 30cm 이상은 될 것 같았다. 안 그래도 황량했던 겨울 시골 풍경이었는데 눈이 모든 걸 덮으니 세상이 단순해 보였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남편의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겼다.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쩌다 일찍 퇴근할 때나 주말에 산책 삼아 세탁소에 들르곤 했다. 그것만 하면 반듯한 셔츠들이 늘 넉넉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전업주부가 됐다. 수입이 반으로 준 데다가 지출과 잠재적 필요에 대한 불안은 무한대로 늘어났고 불규칙하고 모자란 수면 때문에 몸은 항상 힘들었다. 이제 남편의 와이셔츠는 우리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세탁소에 맡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돈이 문제다. 그런데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이었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세탁소가 문 닫은 시간이라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배달도 시도해봤지만 아기 낮잠 자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아무 때나 초인종을 누르는 건 안 될 말이었다. 혹은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세탁까지는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다림질이었다. 우리 둘 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림질을 했고 둘 다 큰 충격을 받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쯤 어렵고 허리와 팔도 아프고 땀도 났다. 이 일이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이었단 말인가? 30분도 넘게 쩔쩔매며 다림질한 꼴이 꾸깃꾸깃해서 서로 이게 뭐야? 하긴 한 거야? 제대로 안 했잖아. 라고 했지만 직접 해보고는 나란히 입을 꾹 다물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셔츠를 한 장 다리고 침묵의 시위를 하기도 하고 내가 또 한 장 다리고 나서 술을 퍼마시기도 했다. 가사를 외주 주는 것도 한 방편이었다. 둘이 싸우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미질 해주는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시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음에 평화가 왔다.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처럼 셔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다. 30이 넘은 우리 부부가 얼마나 미성숙한 인간들인지 깨달아 버렸다. 그저 월급 받는 만큼 일 잘하고 내 돈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었다. 옷을 살 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벨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세탁은 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었다. 시키는 대로 공부한다는 조건으로 30 넘은 성인들이
일할 때 입을 옷 30 넘은 성인 둘이 일할 때 입을 옷 관리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싸우고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드디어 창피해졌다. 왜 이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해결이야? 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그만 오시게 하고 남편과 협상을 시작했다. 내가 다림질을 해줄게. 대신 셔츠에서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랑 등이랑 옆구리는 빼고 가슴만 하자. 양복 입고 보이는 데만 하는 거지. 뭐? 너 농담이지? 미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양복 상의를 벗는 일 거의 없잖아.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비상시를 위해서 대강 한 번씩만 밀어줄게. 오후쯤 되면 다 펴지게 될 거야. 일의 특성상 중요한 사람은 다 오후나 저녁 이후에 만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싫어. 그럼 직접 다림질을 해. 자기 선택이야. 난 세탁소 왔다 갔다도 못하겠고 내가 반듯하게 하지도 못하겠어. 왜 아줌마를 못 오게 하는 거야?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구 돈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우리의 삶이잖아. 외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직접 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 옷이고 우리 책임이야. 남한테 이걸 빼앗기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만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우리에게 돈이 무한정 있다고 해도 아이 키우는 것도 남한테 맡기고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맡기고 생각하는 것도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 건데?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그 이후로 성실하게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의 근무 시간은 살인적이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자신의 셔츠를 다리는 진지한 모습은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의 새로운 맛이었다. 그때까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들을 꽤 많이 봤지만 내 눈에는 자기중심적이거나 불안 때문에 인정 욕구에 목매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림질에 집중한 남편은 남들의 평가나 시간의 경제적 가치 같은 건 있고 다만 자기 몫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도 셔츠 앞면은 열심히 다리고 안 보이는 곳들은 대강 다리기 시작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상 전체의 균형을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목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아름다운 셔츠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오래된 나의 습관이나 남들이 정해놓은 관습의 맥락을 다시 점검하고 의식하는 과정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예능에서 배운 요리 요령이 하나 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식당의 메뉴를 점검하던 때였다. 고기 메뉴였는데 사장님은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설탕을 비롯해 이것저것 넣어 고기를 삶아왔다. 그러자 백종원이 말했다. 예전에는 풀을 많이 먹여서 키워서 고기 잡내가 강했죠. 그래서 이런 많은 재료들을 넣어서 냄새를 없애야 했지만 요새는 곡물 사료를 먹여 키워서 고기 잡내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넣으면 오히려 고기에서 텁텁한 맛이 납니다. 재료도 바뀌어요. 요리를 하면서 왜 이걸 넣는지 알아야 하고 재료가 바뀌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하던 방식이니까 이유도 모르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버리기, 간소화하기, 미니멀리즘 같은 용어는 비우고 없애는 것, 포기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비우고 없애기 위한 우리의 의식적인 살핌은 사실 더 많은 의미를 채우는 것이다. 내 물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일을 버리고 없애기 전에 거기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의식하고 즐기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 우연한 결과가 미니멀리즘일 뿐 어느 날 하루 고생해가며 죄다 치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실제로 해보니 비우기 위해 비운 물건들, 관계들, 습관들은 저절로 다시 채워졌다. 하지만 나의 현재의 중요한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 나만의 삶을 가꾸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조금씩 나에게 맞는 것들만 남는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 삶 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다림질에 다가갔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야말로 쓸모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다림질을 하면서 스스로 일상을 가꾸는 재미를 발견했더니 셔츠 입고 출근하는 일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다림질을 안 하고 살게 됐다. 하지만 언젠가 셔츠를 다릴 일이 또 생긴다면 또다시 새롭게 일상의 기쁨이 되는 다림질법을 개발할 것이다. 서로의 시시하고 소중한 이야기. 헨리 소로는 월든에서 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기 때문이다. 무얼 먹고 살았느냐? 외롭지는 않았느냐? 돈은 어디에다 썼느냐? 같은 시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들 말이다. 서로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이야 유명인사지. 당시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뿐 빠듯한 집안 배경에 뚜렷한 직업도 없는 그저 그런 먹물백수의 처지였다. 출판에 쓴 돈을 갚느라 오랜 시간 고생하기도 했다.
그런 무명 지식인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은 이런 질문들이 핵심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힌다. 따라서 독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라고 한다. 여기서 서로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비유를 곁들인다. 내 몸에 딱 맞는 코트가 쓸모 있는 것이지 솔기를 잡아당겨가며 맞지도 않는 코트를 억지로 입는 사람은 없다. 이 비유는 그저 재치 있는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어 소로는 사람들이 억지 고생과 부자연스러움을 자초해서 삶을 힘들게 살아간다는 한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비유가 반대로 읽힌다. 맞지도 않는 코트를 억지로 입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매번 구석구석에서 서로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새로이 발견한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내 몸에는 꼭 맞지 않는 코트를 솔깃당겨가며 입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시시콜콜한 일상이자 내게 꼭 맞는 코트 중 하나는 낮잠이다. 내가 정규 직장을 포기했을 때 얻은 가장 확실한 장점은 낮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춘기 때 반항심이 극에 달해서 가출했다가 하룻밤도 새우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도 내가 자고 싶을 때 내 방문을 잠그고 자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가출한지 몰랐다. 고등학교 때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고 선생님과 싸운 이유도 낮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여행을 다니지 않는 이유도 잠자는 시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스스로를 돌볼 줄 알도록 기르려는 동기도 아이가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잠을 푹 자기 위해서였다. 빚 없이 살기 위해 돈 관리에 치열한 것도 속 편하게 자기 위해서다. 자산을 늘리거나 투자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도 빚 없는 진짜 내 공간을 유지해야 잠이 잘 오기 때문이다. 빚이 있으면 소득 활동을 해야 하고 아무리 고소득의 정신노동이라도 내 잠은 일보다 뒷전이 된다. 심지어 소로가 주장하는 자연에서의 좋은 삶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와 안락함보다 중요하지 않다. 낮이건 밤이건 졸릴 때 알람 시계를 신경 쓰지 않고 달콤한 기분으로 즉시 자는 것. 그것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코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웃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한다. 서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은 남의 눈에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나는 다른 작가들도 남들에게서 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에 대한 소박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쓰라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았다면 말이다. 나에게 월드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1846년대를 살아가던 소로의 코트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내게 잘 맞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자연에서 겪는 불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소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비슷하게 자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나 친척, 이웃에게도 낯선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 낯섦, 평범한 사람인 나 자신의 하루 일상을 나 자신으로 충실하게 삶으로써 저절로 발생하는 이 독특한 낯섦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도심의 아파트에 살든 숲속 깊이 오두막을 짓고 살든 상관없이 월든에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나 역시 나만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내가 낮잠을 참는다면 세상에 작게나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사회적 인정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가정 자체가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는 오직 나에게만 중요한 낮잠 따위를 지키면서 이 세상의 조건들과 타협하고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나만의 진실한 삶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만의 진실한 태도로 읽는다. 훌륭한 학자나 서로 전문가들의 해석이 아닌 내가 읽는 것. 모든 사람의 진실한 삶이 다 각각 달라야 하듯 하나의 책을 읽는 것도 그렇게 달라야 한다. 나의 감상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각자의 느낌에 맞게 읽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존의 2019년 드라마 시리즈 모던 러브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 렉시를 연기한다. 렉시는 극단적인 수준의 양극성 장애가 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덮친다. 조증 기간 중에 렉시는 최고의 인간이다. 에너지 넘치고 똑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면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온다. 렉시는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간신히 변호사가 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친구도 사귄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관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우울증을 숨기기를 포기한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을 수용하고 친구에게도 장애를 고백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친구와 가족들이 장애를 드러낸 렉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렉시가 드디어 스스로를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매일 일관된 기분과 에너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규칙의 뻣뻣한 코트를 억지로 솔기를 잡아당겨가며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뗐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수상 소감으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을 인용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다. 쓰면서 내가 즐거운 글을 쓴다. 내가 즐거우면 그것을 똑같이 즐겁게 읽어주는 독자가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써내는 비법 아닌 비법을 들려주었다. 그는 오히려 독자들의 기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주제에 흥미를 느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며 창의적인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기대에 너무 집중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자연히 의문이 든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든 봉준호, 스코세이지, 하루키, 글래드웰 같은 성공을 이룬다는 말인가? 혹은 소로나 반고우처럼 죽고 난 후라도 명성을 날릴까? 그런 성공을 이뤄본 적 없는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인정받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버리고 남들의 기대에 맞춘다고 해서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성공이 아닌 나만의 재미라도 맛볼 것이다. 자신만의 진실한 이야기는 세상 전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명에게는 나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즐거움이 된다. 시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하루는 둘째가 책을 읽고 와서 말했다. 여기 나오네. 엄마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듣는 재주가 있어. 정답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듣기만 하는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마술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혼자서 떠들다가 갑자기 해결 방법이 생각나는 거지. 큰애도 달려와서 책을 뒤적거리더니 맞장구를 쳤다. 아무데나 펼쳤는데 진짜 딱 엄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싸우나 가만히 보고 있는 거 똑같아. 우리 둘이 싸워도 끝까지 싸우라고 내버려 두잖아. 엄마는 진짜 그래. 나는 엄청 심각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심각하구나 하고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야 하며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니까?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보니 미하일 엔데의 모모였다. 고아 소녀 모모는 듣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자기는 언제 사라져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일 뿐이란 생각에 절망감에 빠진 사람도 모모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럴 리 없다고 믿게 된다. 자신이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모모는 위로나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칭찬을 해주면 나는 일단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듣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책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 이외에 모모가 어떻게 듣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모모는 질문조차 하지 않지만 나는 질문도 많이 한다. 내가 어떻게 듣는 걸까 생각해보니 조금 찔린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적은 별로 없다. 아, 또 시작한다 하며 자포자기해서 끌려가는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걸까? 그 해답을 모모에서 찾았다. 이 책에는 시간도둑이라는 악당들이 등장한다. 시간도둑들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쓰세요 라고 속여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란 돈이 되지 않는 일, 즉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한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멍하게 휴식을 취하는 일이다. 시간도둑에게 당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물건을 풍족히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죄악시하고 그 결과 삶은 피폐해진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이 망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느긋하게 시간을 즐겼던 것을 후회하고 이런 시간 아끼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렇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깊은 지혜나 말재주, 따뜻한 마음 혹은 그저 침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 책에서 모모는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지만 넘치게 풍성하게 가진 것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삶이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멈춰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시간,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이어져 있는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마치 영원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처럼 나의 조급한 시간표를 온전히 잊을 때 비로소 타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모모에서 이야기꾼 기기가 공주가 나오는 동화 하나를 들려준다. 공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과 영원의 시간을 가졌다. 대신 혼자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려면 바로 영생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공주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속에 살기를 선택한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시간과 연결되는지 말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데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멈추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 위에서 말한 자신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모모에게 이야기하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이야기도 역시 사랑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듣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때 왜 귀찮다고 느끼는 걸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세계적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책 몰입에서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최적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을 잇는 상태다. 시간의 흐름을 잇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 순간에는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따지지도 않는다. 행복은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깨닫는 것이다. 모모의 듣는 행위와 일치한다. 나의 한정된 시간, 나의 생각, 의미를 완전히 잊고 상대에게 몰입하는 것이다. 행복을 주는 몰입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대단히 귀찮은 일이다. 웹서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에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들은 사실 몰입 상태로 돌입하기까지 초기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편안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야 하고 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책을 펼쳐들고 지루한 부분들을 견뎌야 한다. 클릭하자마자 빠져드는 유튜브와는 다르게 모든 과정이 너무도 번거롭다. 모모처럼 사랑의 행위로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영원의 시간에 입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다. 해야 하는 일, 즉 데드라인이 있어서 시간을 염두에 두며 해치워야 하는 일도 잊어야 하니까.
저녁 식사 때가 다가오는 시간이라면 저녁을 준비할 계획을 잊어야 하고, 공과금을 처리하고 있었다면 그 납입기한을 잊어야 하고, 한창 즐겁게 보고 있던 유튜브의 내용도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귀찮은 일을 왜 해야 하는 걸까? 지속되는 깊은 행복으로 가는 아마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을 왜 꼭 느껴야만 하는 걸까? 다시 책 모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찾아주는 호라 박사가 나온다. 삶을 사는 일은 곧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서 돈과 물건을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도 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호라 박사는 죽음을 삶에서 동떨어진 끝에 오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 삶도 죽음도 시간 안에 함께 있다. 우리는 몰입이라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깊은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죽음과 삶의 연속성을 체감할 수 있다. 시간 도둑에게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은 힘들고 바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은 무한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하는 일은 결코 똑같은 반복일 수가 없다. 오늘 아이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준 순간에 아이도 나 자신도 사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니 그 순간은 우리의 사랑의 순간이자 죽음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대신 사랑을 통해 죽음을 매번 연습할 수 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일은 언제나 귀찮은 일이지만 이 순간의 아이도 나도 다시는 똑같을 수 없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의 세계 속으로 푹 빠지는 일은 쉬운 일이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은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끝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건강과 무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자본주의자는 사회의 기준에 맞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행복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거 말처럼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스스로의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어쩌면 반드시 거쳐야 할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또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한번 작은 시도라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특히 나의 삶을 외주를 맡기면 나는 뭐하러 살아?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친구를 만나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만 빨리 일하고 많이 일하고 또 소비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행복이란 무엇인가 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한 밤 되세요.